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두 도시 간 통합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같은 듯 다른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종시 국감 이모저모를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세종시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집값이 서울의 강남을 방불케 한다며 대책 없이 들고 나온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지방분권 또는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참 폭행까지 당하고 지속적인 이 시청에다가 민원 제기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가슴 아픈 그런 선택을 했고 이런 뭔가 현행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초 세종시가 도입한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의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현재 충전소 미비 등의 이유로 990번 노선의 경우 64km를 운행하기 위해 44km를 빈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효율적이라고는 현재로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인데 8대가 추가 지금 도입된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8대가 도입이 됐을 때 정상 운행은 가능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좀 하나하나 좀 찾아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이 처음 제안한 대전과 세종의 통합에 대한 두 단체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두 사람의 답변은 같은 듯 다른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서 200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해야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제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한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지방에 있는 기관이 세종시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천안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특례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논의를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광역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말이 지나서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행재정적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세익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충북 등에선 이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1대 국회 들어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했고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6곳에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특례시 지정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의 행정소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이라며 자치선진국의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한 권한을 두고 시도지사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례시 제도를 두뇌 만회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나 그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치 권한을 그대로 종전처럼 행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의회 역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등 여야를 떠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세종시 교육청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역시 체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자 아이들이 즉각 탁자 밑으로 대피합니다. 또 천장에서 연기가 나고 사이렌이 울리자 코와 입을 옷소매로 막고 몸을 낮춰 대피합니다. 지진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현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세종시 교육청의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 함께 재개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험 위주로 실제로 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는 지난 2017년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대중교통 안전을 비롯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버스가 직접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안전체험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터라 안전행복버스 운영 재개가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바깥에서 안전체험 활동을 하는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행복버스가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검역도 철저히 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조치원읍 서창리 일원에 학생 안전교육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체 채취에 많은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산의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자동 검체 채취 로봇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면봉을 집어 들어 올리고 마네킹 코에 직접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는 자동으로 시험관에 저장됩니다. 호서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코로나19 자동 검체 채취 시스템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비접촉한 상태에서 간호사나 조무사와의 관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코 안내기구를 사용하고 힘 센서로 아프지 않고 정밀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검사 후에는 UV LED와 소독액, 음압기를 통해 자동으로 소독됩니다. 검사에 소모되는 시간은 약 5분으로 일반 진료소보다 1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며 현재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사 로봇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비강 끝에 닿으면 면봉이 멈추고 그때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덜 아프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호서대는 인체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로봇으로도 글로벌하게 앞으로 그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특허를 지금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자동검체 채취 시스템을 통해 AI의 가능성을 또다시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수수료가 2% 이하인 배달앱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충청북도가 출시한 민관 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입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는 1.5%로 기존 민간 배달앱에 비해 4배에서 최대 8배가량 저렴합니다. 운영 초기 업체나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출시 당시 1,890곳이었던 가맹점 수는 지난 12일 기준 3,932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배달앱 출시를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방식은 충북도와 같은 민관 협력형 모델. 새로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배달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민간 대행사에 위탁하는 방식인데 앱 개발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없이도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으며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 심사를 해서 11월 2일 날 그 사업자를 통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하고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한 연결 시스템 전산 앱을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하고 12월 초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관건은 몇 곳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느냐입니다. 세종시는 자신들이 제시한 참여 자격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체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시행을 요구했던 소상공인협회는 단수 사업자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배달앱이 운영될 경우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겨 이용률이 떨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점포들은 계속해서 에러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남의 타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자꾸 베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배달앱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문예회관을 결국 민간 투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사가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아산시가 검토에 나선 상황이지만 착공까지 이어가기에는 난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추진된 아산 문예회관 건립사업. 15년이 넘도록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 지난해에 대공연장 1000석 규모의 문예회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사이 확보된 국비와 도비 25억 원이 반납되는 등 문예회관 건립이 지방 이양 전환 사업으로 변경됐고 총 사업비는 모두 1,21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도 보조금 20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아산시에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 건설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없어 건립 기간이 단축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만 적어도 20년간 임대비를 내야 하는 등 장래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1%대를 나오기가 힘든 구조고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오롯이 이제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이게 이제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고민하게 돼야 되는. 다행히 현재 민간 건설사가
문예회관 건립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 이에 아산시는 현재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2023년 착공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인 아산 문예회관 건립. 민간 투자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에 나서 전수조사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최근 수출 제한과 유가 하락으로 처리 비용이 오르자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몰래 쌓아둔 겁니다. 높이 약 20m, 무려 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관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악취와 주변 농산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달 진정을 내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주민들하고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를 마을 회의에 붙여서 오라고 그래서 치워라.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 이후도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동네 길을 막고 진정을 넣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경찰은 현재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3개월 안에 폐기물을 처리하라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발과 처리 명령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먼저 폐기물을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 비용은 톤당 30만 원꼴로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방문에 나선 시의원들은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성완, 입장 이쪽이 수도권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경계 지역이잖아요. 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무허가 폐기물 업체를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어딘가가 뭔가 이상한 이런 시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 읍면동에다가 먼저 좀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또 청석과에 이런 걸 의뢰를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런 걸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읍면동에 있는 관변 단체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신정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점 관리 저수지의 우선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수질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듬해에도 물고기 폐사는 반복됐습니다. 아산시가 매년 녹조와 수초 제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질 관리는 현재 농어촌 공사가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수질 5등급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신정호에 대한 수질 개선에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 신정호의 수질 등급은 4에서 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신정호를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수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있는 저수지 준설과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하수 관거 사업 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예산. 이에 따라 아산시는 저수지 유역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에 공모했습니다. 현재 우선 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시는 11월 수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목표는 2등급입니다. 수질 개선을 할 때 2등급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관광 레저까지 수준을 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국비라든지 이런 게 투입을 해야 되니까 그 환경부에서 이제 중점 관리 저수지 이제 공모 사업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하게 됐고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점 관리 저수지에 신정호가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 2.3 생활권에서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를 대거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로수를 심고 뽑고 다시 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세종시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인근 도로변, 폭격을 맞은 듯 5에서 10m 간격으로 폭 1m 정도 되는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시 2생활권과 3생활권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었거나 모양이 불량한 가로수를 교체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건데 그 수량이 무려 2,139그루에 이릅니다. 세종시가 LH로부터 2, 3생활권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오기 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가로수 분량이 어제 오늘 만의 일은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가로수 재식재는 세종시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세종시에도 지난 7월 전문 조직이 구성된 가운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로수를 다시 심는 과정에서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개량한 흙을 덮어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올 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 생활권에 대한 가로수 토양 검사를 실시했는데 일부는 가로수가 사는데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는데 토양 개량 등 식재 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1생활권 일부 가로수의 경우 LH와 협의를 통해 지난 봄 토양 개량을 실시한 후 다시 심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진 비교적 생육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 수종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시청 인근 3생활권의 경우 현재 있는 청단풍 대신 비교적 생육이 좋은 중국 단풍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권에선 LH와 협의해 도시 건설 과정부터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이런 대책들이 가로수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세종 수목원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중앙 녹지 공간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세종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호수공원 제2주차장 등 6개 주차장에서 수목원을 오가는 순환 마을버스를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내버스의 경우 고운동에서 반곡동, 세종터미널까지 운행하는 221번의 노선을 조정해 지난 16일부터 수목원 입구를 경유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연대는 최근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배구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13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은 언론 보도 뒤에 나온 땜질 처방이라며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운동부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전담 코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커피 나왔습니다, 손님. 아, 고마워요. 날씨가 참 좋네요. 네, 너무 좋네요. 괜찮으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봐요. 다들 대피해요. 빨리 대피해요. 진짜 실감난다. 진짜, 그치? 지진, 영화처럼 멈추기보다 신속하게 행동하세요. 탁자 밑으로 몸을 숨겼다가 계단을 통해 야외 공터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진 행동 요령을 기억하고 행동하세요. 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시장과 대전시장이 두 도시 간 통합에 대한 소신을 밝혔는데 같은 듯 다른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종시 국감 이모저모를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발언 이후 급등하기 시작한 세종시 집값 문제를 꼬집었습니다. 현재 세종시 집값이 서울의 강남을 방불케 한다며 대책 없이 들고 나온 행정수도 이전론으로 집값 상승만 부추겼다고 김 원내대표의 발언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집값 때문에 못 살겠다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지방분권 또는 행정수도 이전을 가로막은 것이 김태년 원내대표다 이런 생각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보육교사들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처우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학부모에게 참 폭행까지 당하고 지속적인 이 시청에다가 민원 제기에 그 정신적인 고통을 감내하다 결국 가슴 아픈 그런 선택을 했고 이런 뭔가 현행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초 세종시가 도입한 대용량 전기굴절 버스의 비효율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현재 충전소 미비 등의 이유로 990번 노선의 경우 64km를 운행하기 위해 44km를 빈차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조금 효율적이라고는 현재로서는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상태인데 8대가 추가 지금 도입된다고 하고 있어서 과연 8대가 도입이 됐을 때 정상 운행은 가능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은 좀 하나하나 좀 찾아내서 해소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허태정 대전시장이 처음 제안한 대전과 세종의 통합에 대한 두 단체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나왔는데 두 사람의 답변은 같은 듯 다른 뉘앙스를 풍겨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대전과 세종이 하나로 뭉쳐서 200만 정도의 도시로 성장해야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잘할 수 있겠다는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고요. 다만 이제 행정통합은 아직 충분한 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문제하고 한편 허태정 대전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엔 지방에 있는 기관이 세종시로 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 7월이었죠. 천안을 비롯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전국 시도지사들이 문 대통령에게 특례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송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이 자리에 참석한 전국 시도지사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논의를 제외시켜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우리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광역단체장들이 특례시 지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주말이 지나서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초단체에 부여되는 특례시는 행재정적 권한이 크게 강화됩니다. 반면 광역자치단체의 세익 감소와 다른 지자체 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도와 충북 등에선 이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21대 국회 들어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 명으로 완화했고 수도권 10곳과 비수도권 6곳에 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도 특례시 지정에 기대가 커졌습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박상돈 천안시장은
지역의 행정소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 특례시의 핵심이라며 자치 선진국의 기초단체 수준에 불과한 권한을 두고 시도지사들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특례시 제도를 두뇌 만회하는데요. 그렇다면 국가나 그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치 권한을 그대로 종전처럼 행사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안시의회 역시 특례시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등 여야를 떠나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린아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안전체험 교육이 대부분 중단된 상태인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세종시 교육청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역시 체험만큼 좋은 교육은 없겠죠. 김우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바닥이 심하게 흔들리자 아이들이 즉각 탁자 밑으로 대피합니다. 또 천장에서 연기가 나고 사이렌이 울리자 코와 입을 옷소매로 막고 몸을 낮춰 대피합니다. 지진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 현장입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전면 중단됐던 세종시 교육청의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와 함께 재개됐습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내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체험 위주로 실제로 하는 방법을 배워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는 지난 2017년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대중교통 안전을 비롯해 지진이나 화재 같은 재난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버스가 직접 교육 현장으로 찾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은 멀리 가지 않고도 안전체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제대로 된 안전체험 교육을 하기 어려웠던 터라 안전행복버스 운영 재개가 더욱 반갑기만 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바깥에서 안전체험 활동을 하는 적이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직접 행복버스가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 아이들한테도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소독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이동식 안전행복버스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하고 검역도 철저히 하면서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희망하는 학교를 모두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내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조치원읍 서창리 일원에 학생 안전교육원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검체 채취에 많은 의료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아산의 한 대학에서 코로나19 자동 검체 채취 로봇을 만들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면봉을 집어 들어 올리고 마네킹 코에 직접 넣어 검체를 채취합니다. 채취한 검체는 자동으로 시험관에 저장됩니다. 호서대학교 로봇자동화공학과 학생들이 개발한 코로나19 자동 검체 채취 시스템입니다. 의료진이 환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원거리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환자가 비접촉한 상태에서 간호사나 조무사와의 관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대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한 검사를 위해 코 안내기구를 사용하고 힘 센서로 아프지 않고 정밀하게 검체 채취가 가능합니다. 검사 후에는 UV LED와 소독액, 음압기를 통해 자동으로 소독됩니다. 검사에 소모되는 시간은 약 5분으로 일반 진료소보다 1분 정도 시간이 단축될 예정이며 현재 특허 출원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검사 로봇에 센서가 달려 있어서 비강 끝에 닿으면 면봉이 멈추고 그때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덜 아프다고 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향후 호서대는 인체 실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증을 거쳐 상용화에 나설 계획입니다.
로봇으로도 글로벌하게 앞으로 그게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기 위해서 특허를 지금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나라에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코로나19 자동검체 채취 시스템을 통해 AI의 가능성을 또다시 엿볼 수 있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배달 앱을 이용해 음식 주문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세종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 수수료가 2% 이하인 배달앱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인지 김우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충청북도가 출시한 민관 협력형 배달앱인 먹개비입니다. 업체가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는 1.5%로 기존 민간 배달앱에 비해 4배에서 최대 8배가량 저렴합니다. 운영 초기 업체나 소비자들의 호응도 좋습니다. 출시 당시 1,890곳이었던 가맹점 수는 지난 12일 기준 3,932곳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별로 지역화폐와 연계한 배달앱 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도 배달앱 출시를 위한 관련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세종시가 추진 중인 방식은 충북도와 같은 민관 협력형 모델. 새로운 공공배달앱을 개발하는 대신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배달앱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해 민간 대행사에 위탁하는 방식인데 앱 개발과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없이도 민간의 기술과 경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냈으며 연내 서비스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 심사를 해서 11월 2일 날 그 사업자를 통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통보를 하고 지역화폐 여민전에 대한 연결 시스템 전산 앱을 개발을 해서 장착을 하고 12월 초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관건은 몇 곳의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느냐입니다. 세종시는 자신들이 제시한 참여 자격과 요건을 충족한다면 복수의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업체와 소비자들로 하여금 선택의 폭을 넓혀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 시행을 요구했던 소상공인협회는 단수 사업자 형태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복수의 배달앱이 운영될 경우 업체는 물론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겨 이용률이 떨어질 거란 우려 때문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금 17개를 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헷갈리고 그리고 점포들은 계속해서 에러 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 세종시가 지금 남의 타 도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정책들을 조금 베끼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배달앱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아산 문예회관을 결국 민간 투자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민간 건설사가 제안서를 접수하면서 아산시가 검토에 나선 상황이지만 착공까지 이어가기에는 난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처음 추진된 아산 문예회관 건립사업. 15년이 넘도록 중단과 재추진을 반복하다 지난해에 대공연장 1000석 규모의 문예회관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사이 확보된 국비와 도비 25억 원이 반납되는 등 문예회관 건립이 지방 이양 전환 사업으로 변경됐고 총 사업비는 모두 1,218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도 보조금 20억 원을 제외하면 모두 아산시에서 충당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문예회관 건립 사업을 민간 투자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등 어려운 재정 상황이 고려됐습니다.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 건설사가 건립을 하고 아산시가 임대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초기 비용이 없어 건립 기간이 단축되고 운영의 효율성은 높지만 적어도 20년간 임대비를 내야 하는 등 장래 시 재정에 부담이 가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와 적격성 조사 등을 통해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간 투자가 아예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수익성이 그렇게 1%대를 나오기가 힘든 구조고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는 오롯이 이제 우리 자체 재원으로만 이게 이제 건립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또 거기에 따른 또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재고민하게 돼야 되는. 다행히 현재 민간 건설사가 문예회관 건립 제안서를 접수한 상태. 이에 아산시는 현재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 상태로 오는 2023년 착공에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산 시민의 수건 사업인 아산 문예회관 건립. 민간 투자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의 한 마을이 불법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시의원들이 현장 방문에 나서 전수조사를 비롯한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쓰레기 더미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최근 수출 제한과 유가 하락으로 처리 비용이 오르자 무허가 업체가 폐기물을 몰래 쌓아둔 겁니다. 높이 약 20m, 무려 3,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관은 물론 침출수로 인한 악취와 주변 농산물 피해까지 우려됩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난달 진정을 내고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를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주민들하고 했어요. 2번인가 3번인가를 마을 회의에 붙여서 오라고 그래서 치워라. 근데 그 이후에 이게 시정이 안 되고 그 이후도 들어오니까 이게 우리가 안 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동네 길을 막고 진정을 넣고 이렇게 했던 것이지. 경찰은 현재 해당 업체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3개월 안에 폐기물을 처리하라며 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지속적인 고발과 처리 명령에도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먼저 폐기물을 처리한 뒤 향후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겁니다. 처리 비용은 톤당 30만 원꼴로 약 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 방문에 나선 시의원들은 전수조사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성완, 입장 이쪽이 수도권과 가장 근접해 있는 경계 지역이잖아요.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런 무허가 폐기물 업체를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 어딘가가 뭔가 이상한 이런 시설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일단 읍면동에다가 먼저 좀 신고를 하고 읍면동에서 또 청석과에 이런 걸 의뢰를 하면 조금 더 빨리 그런 걸 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에 대해 천안시는 읍면동에 있는 관변 단체 등을 활용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적발 시 보다 강력한 행정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고질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신정호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환경부가 지정하는 중점 관리 저수지의 우선 대상으로 지정됐는데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수질 개선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저수지 곳곳에서 흰 배를 드러낸 채 죽어있는 물고기가 둥둥 떠다닙니다. 이듬해에도 물고기 폐사는 반복됐습니다. 아산시가 매년 녹조와 수초 제거 등 수질 개선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수질 관리는 현재 농어촌 공사가 하고 있지만 농업용수의 경우 수질 5등급까지 사용이 가능한 만큼 농업용수로 관리되고 있는 신정호에 대한 수질 개선에는 미온적인 상태입니다. 근본적인 수질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현재 신정호의 수질 등급은 4에서 5등급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가 신정호를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먼저 수질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퇴적물이 쌓여있는 저수지 준설과 오염물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하수 관거 사업 등이 필수입니다. 문제는 예산. 이에 따라 아산시는 저수지 유역 수질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중점 관리 저수지 지정에 공모했습니다. 현재 우선 대상에 선정된 상태로 시는 11월 수질 개선 계획을 제출해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수질 개선 목표는 2등급입니다. 수질 개선을 할 때 2등급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관광 레저까지 수준을 했는데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그 국비라든지 이런 게 수입을 해야 되니까 그 환경부에서 이제 중점관리처지 이제 공모사업에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응모하게 됐고, 선정은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으로 중점 관리저 수지에 신정호가 최종 선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최근 세종시 2.3 생활권에서 말라 죽거나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가로수를 대거 교체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로수를 심고 뽑고 다시 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 세종시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 인근 도로변, 폭격을 맞은 듯 5에서 10m 간격으로 폭 1m 정도 되는 구덩이가 파여 있습니다.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신도시 2생활권과 3생활권 곳곳에서 비슷한 광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었거나 모양이 불량한 가로수를 교체하기 위해 미리 뽑아놓은 건데 그 수량이 무려 2,139그루에 이릅니다. 세종시가 LH로부터 2.3 생활권에 대한 관리권을 가져오기 전에 문제가 있는 가로수를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가로수 분량이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가로수 재식재는 세종시에 있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세종시에도 지난 7월 전문 조직이 구성된 가운데 본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로수를 다시 심는 과정에서 구덩이를 더 깊게 파고 개량한 흙을 덮어 나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올 봄에 전문가들과 함께 일부 생활권에 대한 가로수 토양 검사를 실시했는데 일부는 가로수가 사는데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서 가로수를 다시 식재하는데 토양 개량 등 식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1생활권 일부 가로수의 경우 LH와 협의를 통해 지난 봄 토양 개량을 실시한 후 다시 심었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진 비교적 생육이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적정 수종을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시청 인근 3생활권의 경우 현재 있는 청단풍 대신 비교적 생육이 좋은 중국 단풍을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생활권에선 LH와 협의해 도시 건설 과정부터 가로수가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이런 대책들이 가로수 관리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세종 수목원 개장에 따른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중앙 녹지 공간을 오가는 순환버스를 운행합니다. 세종시는 당장 이번 주말부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호수공원 제2주차장 등 6개 주차장에서 수목원을 오가는 순환 마을버스를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또 시내버스의 경우 고운동에서 반곡동, 세종터미널까지 운행하는 221번의 노선을 조정해 지난 16일부터 수목원 입구를 경유해 15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교육연대는 최근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배구 감독의 선수 폭행 사건과 관련해 땜질식 처방이 아닌 실효성 있는 인권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지난 13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개선안은 언론 보도 뒤에 나온 땜질 처방이라며 보다 인권 친화적인 운동부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을 마련하고 선수들의 심리 상담을 병행할 수 있는 전담 코치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